다윈이 자신의 생각을 세상에 알리기를 망설이고 있을 때 1868년 멀리 인도네시아에서 소포가 배달됩니다. 보낸 사람은 알프레드 러셀 왈라스로 자신의 논문과 함께 평가를 부탁하는 편지가 있었습니다. 논문의 내용은 생명은 자연선택이라는 방법으로 진화한다는 것으로 다윈의 생각과 일치했습니다. 깜짝 놀란 다윈은 자신의 친구를 불러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의견을 구했고, 친구들은 왈라스와 공동 논문을 발표하라고 권유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죠. 논문 발표 이듬해 다윈은 부랴부랴 종의 기원을 출판합니다. 왈라스는 다윈과는 다르게 흙수저 출신입니다. 집안이 어려워 대학 진학을 포기해야 했어요. 자기 형의 토목공사 일을 도와주며 생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식 욕구는 엄청 강해 대학 도서관에서 혹은 강의를 첨강하며 지식의 폭을 넓혔습니다. 토목공사 일을 하며 화석을 수집했고 동식물을 채집했습니다. 그러한 채집 취미는 그의 직업이 됐습니다. 브라질,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 등지를 다니면서 신기한 동식물을 채집하고 표본을 만들어 박물관에 파는 일을 했습니다. 채집상을 하면서 무명의 신인으로 논문을 내기도 했죠. 왈라스는 진화 이론에 대한 발견의 우선권을 모두 다윈에게 양보했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예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는 과학계의 미담입니다. 이후 왈라스는 많은 과학 논문과 책을 썼습니다. 여기 글을 생물지리학의 시조로 인정받게 한 대표적인 책입니다. 왈라스는 정식 학위는 없었지만 그의 공로가 인정되어 1893년 영국 왕리 파케 회원으로 추대됩니다. 그는 19세기를 대표하는 자연과학자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왈라스를 자연선택 진화 이론의 공동 발견자로 기억해 주어야 해요. 다윈 시대 과학자들은 진화에 있어서 자연선택이 그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몇몇 진화의 결과물들을 살펴보면서 그 힘을 느껴보죠. 그러기 전에 누구나 쉽게 빠질 수 있는 자연선택에 대한 오해를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자연에서 변이 혹은 요동 혹은 에러는 물리적인 상수로 항상 있는 것입니다. 진화는 변이를 솎아내는 과정이지 형질이 전환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복잡해지는 경향 때문에 진화를 상승 전환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자연의 특별 관리에 따른 솎아내기 작업 중 하나의 결과일 뿐입니다. 자연은 냉혹하고 잔인하며 소모적이고 낭비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 선택은 힘을 받을 수 있으며 새로운 종을 만들 만큼 창조적입니다. 부엉이는 우리와 같이 눈이 앞을 향해 있습니다.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정면 시야가 넓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 먹이감을 주시하고 있다가 거리를 가늠한 뒤 쏜살같이 날아가 사냥합니다. 얘들은 머리를 돌려 양옆을 봅니다. 대부분의 새는 눈이 옆에 있기 때문에 정면 사냥 시각이 좁습니다. 대신 측면 경계 시각은 한참 넓어 몸을 약간만 틀어도 뒤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 부엉이를 꼬리를 보면 머리를 180도 이상 돌린 거예요. 몸을 돌리지 않고도 뒤를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가능하죠? 생각보다 쉽게 해결했습니다. 부엉이의 수북한 목덜미 갈기에 속으면 안 돼요. 기다란 목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쉽게 머리를 180도 이상 돌릴 수 있는 거죠. 요 거미는 눈을 8개 가지고 있어 사면팔방 다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역시 그리 어려운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생쥐의 눈 발달에 관련된 유전자 PAX6를 초파리에 넣어주니 엉뚱한 곳에 눈이 마구 돋아난 거 알고 있잖아요. 특정 전사 조절인자의 발현에 조그만한 변이가 있으면 2개가 4개로 또 8개로 되는 거 쉬운 일입니다. 그리고 지나 두 번째 동영상에서 다룬 꿀벌 난초와 보석 말벌의 번식 전략 얼마나 창조적입니까? 자연 선택은 정말 창조적인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아놀 도마뱀은 환경에 빠르게 대처하는 동물로 유명합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기 피부 색깔을 금방 바꿉니다. 풀보다 나무가 많은 곳에 방목한 아놀은 튼튼한 다리를 가지고 도시에 방목한 아놀은 유리나 시멘트 벽을 타기 좋도록 넓적한 발바닥을 가집니다. 또 큰 덩치의 먹이를 먹게 되면 머리가 커집니다. 하버드 대학교 박사과정 학생 캠프벨 스테톤은 파충류가 추위에 적응하는 기작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행운이 다가옵니다. 2013년 겨울에 텍사스 지역에 유례가 없는 한파가 닥칩니다. 캠프벨 스탠톤은 TV 뉴스에서 추위를 못 이겨 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녹색 아놀을 보고 앗, 이거구나 라고 외치며 자연적인 한파를 거친 아놀의 유전체는 어떻게 변했을까?
을 연구 주제로 정합니다. 그는 이른 봄에 텍사스로 내려가 아노를 채집해서 그들이 추위에 얼마나 견디는지를 알아보는 간단한 실험을 합니다. TV에서 본 대로 아놀은 너무 추우면 자빠져 일어나지 못합니다. 신경계와 근육계가 정지된다는 것이죠. 그는 녹색 아놀이 쓰러지지만 몸을 뒤집을 수 있는 졸도 직전의 온도를 정합니다. 실험해보니 따뜻한 텍사스 남부에서 잡은 아놀은 11도가 되면 쓰러져 몸을 가누지 못합니다. 북부에서 잡은 아놀은 추운 온도에 적응했기에 6도에 이르러야 졸도합니다. 그런데 2013년 겨울 혹한을 넘긴 남부지방 아놀은 6도까지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한 달간의 한파가 텍사스 남쪽 아놀을 북쪽 추위에 적응한 아놀과 같은 추위 저항성을 가지도록 바꾼 것이죠. 당연히 그 녹색 아놀의 유전체를 분석하였고 신경 근육 전달에 관계된 유전자의 변이가 있음을 밝힙니다. 야생에서 자연 선택이 일어남을 직접적으로 보여준 연구들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목을 끌었던 것은 그러한 진화가 수개월 만에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빠른 진화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진화는 뜻밖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새가 공룡의 후예라는 것은 2000년이 되어서 확실히 정리됩니다. 지금까지 새의 진화에서 날개를 갖게 되는 과정이 핵심이었습니다. 2014년 남호주 대학 연구팀은 세계 도처에 보관된 공룡 뼈를 분석하여 육식 공룡이 공룡새로 되기까지 5천만 년 동안 지속적으로 몸집을 줄였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이러한 축소와는 좀 이상한 일입니다. 같은 기간 대부분의 공룡은 몸집을 키우면서 진화한 반면 오로지 새로 가지치기 하는 공룡만이 작아진 것이죠. 연구팀은 축소화에 들어간 두발 걷기 공룡은 포식자로부터 도망가려고 급하게 달리다 보니 몸이 앞으로 쏠리게 되고 몸균형을 잡으려고 앞다리를 허우적대다가 날 수 있게 되었다고 추론합니다. 몸집이 축소되다 보니 보온용 털을 발달시켜야 했고 이들이 위장용으로 나중 비행용 깃털로 용도가 변경됩니다. 결국 몸집 축소가 날개의 진화를 견인한 것입니다. 하늘로 영역을 넓힌 작은 육식 공룡은 백악기 말 그 유명한 멸종에서 살아남아 하늘을 지배하는 생명 역사에서 성공한 종의 하나로 등록됩니다. 현재 새는 10,000여 종이 있습니다. 가장 작은 종은 벌새이며 큰 종은 타조입니다. 공룡 시대에 하늘을 나는 파충류인 익룡이 있었지만 얘들은 한참 번성하다가 큰 몸집 때문에 백악기말 멸종 사건을 피하지 못했죠. 참고로 하늘을 나는 포유류인 박쥐는 현재 1,400종이 있습니다. 포유류 중 가장 성공한 계열입니다. 박쥐는 야행성으로 새와의 경쟁을 피했습니다. 강조합니다. 이러한 새의 진화 가설에 의하면 하늘을 날 수 있게 된 것은 몸집 축소에 따른 덤으로 얻은 행운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간소화한 애들이 뜻밖의 횡재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 어때요? 여기 그림에서 정자가 이동하는 경로를 따라가 보죠. 고안에서 나와 사정관을 따라 쭉 올라가다가 콩팥에서 방광으로 들어가는 요관을 지난 후 아래로 내려가 전립선으로 갑니다. 전립선 액을 공급받은 정자는 요도를 따라 밖으로 나갑니다. 이후 정자는 난자까지 17cm 더 달려갑니다. 한 번 사정 시 배출되는 정자의 수는 3억 개, 그중 10개만이 난자에 도착합니다. 정자의 크기는 0.05mm, 이동 거리는 생성 장소에서부터 대략 50cm. 내가 정자라면 보폭을 계산하면 10km를 달려야 난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정자 정말 힘듭니다. 여기 사정관이 요관에 걸리는 디자인 때문에 정자는 피곤한 장거리 여행을 합니다. 무슨 적응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힘센 정자를 선택하려는 숨은 의도? 말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이족 보행하게 되면서 방광 뒤에 있었던 전립선이 방광 아래로 내려가면서 생긴 문제입니다. 그리고 고환을 체온의 영향을 덜 받게 바깥쪽으로 빼내다 보니 요관에 걸린 사정관이 더욱 길어질 수밖에 없었지요. 자연 선택이 이상적인 또 효율적인 결과를 추구한다면 사정관은 직접 전립선으로 꽂혀야 했을 겁니다. 자연 선택은 있던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선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내려 상황을 모면합니다. 여기 진화가 만들어 놓은 멍청한 디자인 또 있습니다. 우리의 손가락 움직임을 조절하는 신경선이 그렇습니다. 옆에 보이는 거는 호랑이 앞 발뼈인데 얘네들은 앞 발가락 각각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움크리고 있다가 펴는 정도죠. 즉 주먹을 쥐었다가 폈다만 합니다. 우리는 5손가락을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또 손가락 마디마디까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대단한 신경 배선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경 배선은 호랑이의 신경 배선 위에 깐 겁니다. 무슨 말인가? 덧댄 겁니다. 그러니 손가락을 움직이려면
예를 들어 검지를 펴서 방향을 가리킨다고 해보죠. 머리에서 명령이 다음과 같이 복잡하게 내려갑니다. 제일 먼저 웅크린 손을 펴라. 두 번째 명령은 엄지 접어라. 이어서 중지 접어, 약지도 접고 새끼도 접어. 근데 검지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복잡하죠. 만약 동물이 가지고 있던 신경 배선을 없애고 손가락 신경선 5개를 새로 깔았으면 검지 올려 명령 하나로 끝납니다. 진화는 잘 계획된 자체로 온전한 결과물이 아니라 누더기 결과물을 내놓습니다. 이러한 누더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고생합니다. 전립선이 방광에 눌리고 또 허리가 아프고 그렇잖아요. 공작의 꼴이 이거 한참 낭비입니다. 무수사슴의 부담스런 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건강과 에너지, 즉 좋은 유전자 소유자임을 과시할 요량으로 주로 수컷에서 나타납니다. 성선택에 따른 낭비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생명의 진화 역사를 보면 주변 환경에 잘 적응했던 생명의 종이 사라지는 현상이 부지기수로 일어납니다. 이유는 주변 생물에 방심했기 때문입니다. 물고 물리는 군비 경쟁에서 부단히 움직이고 자신을 개선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라지는 겁니다. 생명 진화 역사에서 등장하는 수많은 생명의 파노라마는 겉보기입니다. 그 이면에는 훨씬 더 많은 생명종이 사라졌습니다. 1973년 시카고 대학의 리 반 발렌 박사는 해양 화석을 연구하다가 한 무리를 이루는 동물 종원들은 그들이 얼마나 잘 적응하였는지와는 상관없이 무작위로 멸종되었음을 눈치챕니다. 그리고 그는 멸종 이유를 서식 환경을 공유하는 경쟁자에게 방심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반 발렌 박사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루이스 캐롤의 거울 나라의 앨리스의 소설 속 인물 붉은 여왕을 등장시킵니다. 소위 붉은 여왕 가설이라 하는데 같은 장소에 있기 위해 항상 뛰고 있어야 하는 붉은 여왕이 바로 생존의 제로섬 게임에 몰린 생명을 묘사합니다. 정지 비행을 하며 꿀을 먹고 있는 벌새입니다. 이들은 현대 기술로 구현이 불가능한 비행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날갯짓을 보통 초당 수십 번, 아주 작은 애들은 초당 80번까지 한다니 엄청납니다. 거의 곤충 수준에 가까워요. 이러한 날갯짓에 드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 벌새는 잠시도 쉬지 않고 꿀을 찾습니다. 하루에 약 1000송이의 꽃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1시간 정도 꿀을 먹지 않으면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이죠. 벌새는 거꾸로 매달려 잠을 자는데 반가사 상태예요. 이때 체온은 3도 내지 5도까지 내려갑니다. 이보다 낮은 체온을 기록하는 내온성 동물은 없습니다. 꽃식물은 동물을 수분 매개자로 써먹기 시작한 이래 이들을 효과적으로 부려먹기 위한 갖은 방법을 고안해왔습니다. 색깔, 모양, 향기 등 갖은 속임수에 지금도 여러 동물이 중노동에 끌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벌새는 스스로 중노동을 자청한 거예요. 그리고 보다 효율적으로 꿀을 먹기 위해 몸집을 계속 줄였고 비행 방법의 혁신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몸집을 너무 줄임으로써 꽃식물을 위한 노예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스스로 덫에 빠진 꼴이 아닙니까? 아니 왜 곤충의 영역에 침범을 해요? 공룡의 역동적인 몸동작을 보여주는 이 그림은 찰스 나이트라는 고생물을 많이 그렸던 화가의 작품입니다. 미국 자연사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데 1897년 공룡은 육중하고 느린 동물로 알았던 시기에 이런 빠른 몸놀림이 가능했을 거라는 작가의 상상력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사실 빠르고 힘찬 몸놀림은 자체로 열을 생산하는 내온성 동물의 전매 특허입니다. 중생대 공룡이 내온성 대사를 획득했다는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반면 포유류는 내온성 대사 전략을 획득하였습니다. 내온성 동물은 같은 몸무게의 외온성 동물에 비해 10배 내지는 30배 정도 더 먹습니다. 따라서 내온성 획득으로 포유류는 스태미너가 향상되었으며 이는 먹이 획득과 서식지 확장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먹이 자원을 빠르게 고갈시켜 동물들을 심한 경쟁으로 내몬니다. 이 때문에 내온성 동물은 몸집을 마냥 키우거나 자식수를 한껏 늘릴 수 없습니다. 이는 공룡이 우월적인 생태적 지위를 가진 시절에는 숨죽여 생활하는 포유류에게는 숙명이었습니다. 육상 공룡이 사라진 이후 포유류에게는 생태계 지위 확장의 기회가 열립니다. 신생대 이후 지금까지 포유류는 고비용 생활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 먹이와 서식지 경쟁을 끊임없이 해왔으며 또 경쟁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자신을 개량했습니다. 자유스러운 몸놀림을 위해 척추를 구획별로 전문화시켰으며 지속적인 힘찬 운동을 위해 심장을 개량했습니다. 또 잘 먹고 잘 듣기 위해 섭식기관과 청각기관을 분리시켰습니다. 뇌 발달은 물론이고요.
근데 우리 포유류는 외온성 파충류에 비해 훨씬 좋은 장치와 훨씬 똑똑한 뇌를 가지고 있어도 삶은 한없이 피곤합니다. 우리는 이제 외온성의 느긋한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경쟁의 늪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진화는 덫이다라는 말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진화는 멈추지 않아요. 덫에서 빠져나올 희망이 있는 건가요?